앤드루 잭슨은 1816년 설립된 두 번째 중앙은행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은행과 관련된 2000여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을 해고시킨다. 헌법이 부여한 화폐 발행 권한을 민간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다. 잭슨은 연방세의 적용을 거부하는 주에 대한 무력 사용 법안과 세금 인하 조치 법안을 통과시킨다. 은행가들은 1836년 다가오는 두 번째 중앙은행의 유효기간 만료를 연장하려 의회를 움직인다. 연방기금을 중앙은행에서 모두 인출하려는 잭슨의 시도는 내각의 반대로 무산된다. 재선에 성공한 잭슨이 중앙은행을 해체시키려 하자 의회는 연장안을 통과시켜 은행자 본가들의 편에 선다. 잭슨은 로스차일드 국제금융재벌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의회의 연장 결의안을 부결시켜 국채를 모두 상환한다. 1835년 1월 8일은 뉴올리언스 전투 20주년이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정부의 빚을 제로로 만든 위대한 날이다. 이날 국제 고리대금업자들은 자본주의의 성전에서 쫓겨난다. 미국은 지출보다 세금 징수액이 늘어나면서 3,500만 달러의 잉여금을 남긴다. 중앙은행의 연장 결의안이 부결되자 주립은행들은 정부의 저축금으로 받은 돈을 신용대출에 써버린다. 대출이 쉬워지며 무차별적 땅 투기 열풍이 서부 지역을 휩쓴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모든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한 로스차일드 계열의 은행들은 화폐 공급의 긴축으로 미국 통화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한다. 번영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는 마틴 반버렌이 취임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최악의 경제 공황에 빠져든다. 유대계 환전상 요제프 셀리그먼은 1837년 7월 18세의 나이에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뉴욕으로 이주한다. 셀리그먼은 독일의 30여 개 공국들이 서로 다른 화폐를 쓰는 불편함을 환전사업으로 해소시켜 세상 물정을 키운 바 있다. 뉴욕의 불경기를 피해 펜실베이니아주로 옮긴 셀리그먼은 $100를 지고 운하선을 만드는 회사인 패커의 현금 출납일을 시작한다. 작은 물건들을 구입해 농장주들에게 파는 행상으로 자신의 연봉을 상회하는 $500를 반년 만에 모은다. 독일의 형제들을 불러 셀리그먼 형제사를 차린 후 은행 대출 업무까지 취급하며 돈의 상품 가치를 깨닫는다. 돈의 이치를 터득한 셀리그먼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1852년 뉴욕으로 진출해 금융업에 투신한다. 두 번째 중앙은행이 해체된 후 미국은 자유은행 시대를 맞지만 은행의 평균 수명이 5년에 불과하다. 프랭클린 피어스는 1857년 두 번째 경제공황의 위기를 맞는다. 유럽의 금융 재벌들은 금융을 통제하기 위하여 미국의 우량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한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골드러시에 따른 금속 화폐의 유통량 증가와 철도망의 확장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자 위기감을 느낀다. 신용대출의 남발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조장한 후 대출 회수로 파산한 재산을 취하는 올가미 전략을 가동한다. 하지만 20년 전 첫 번째 경제공황 때와 달리 경제력이 견고해진 미국은 1년 만에 공황에서 벗어난다.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시킨 철도망과 빈약한 노동력이 가져온 농업의 기계화는 미국의 농업 경제력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킨다. 금융 억제 수단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자 유럽의 금융재벌들은 내전의 분열 책략으로 시선을 돌린다. 남북전쟁이 터지자 셀리그먼은 연방정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시장에 판매한 국채 2,500만 달러의 절반 이상을 처리한다. 셀리그먼은 국제은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린백을 채권 형태로 판매하고 미국채 인수와 판매의 독점적 지위에 오른다. $100로 세상에 뛰어든 셀리그먼은 미국의 국제은행 가문으로 부상한다.